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처음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수능에 강세를 보이는 N수생이 늘면 수능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물풍선과 GPS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군사 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모든 군사 활동을 복원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상황을 보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도 공개하라고 반발하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경우 3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 사실상의 총파업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농산물 물가가 19%나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았고 특히 신선과일 물가 상승률은 39.5%를 나타내 한 달 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국내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로 챙긴 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익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과 함께하는 첫 정상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초로 개최한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33분의 정상급 대표들과 아프리카 연합의 집행위원장께서 참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모리타니아의 모하메드 우울드 셰이크 엘 가자니 대통령님과 공동으로 주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과 아프리카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열망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첫째,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동반자 협정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의 실현에 맞춰 무역과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유무상 원조 체제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아프리카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 금융도 관련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자정부 도입을 지원하고 경제발전 경험 공유 사업을 추진해서 아프리카의 디지털 기반 무역을 증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25세 이하의 인구가 6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성장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테크 포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통해 디지털 분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참석자들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기후 대응 수요를 반영하는 기후 금융 구조를 만들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프리카가 당면한 식량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라이스 벨트와 같은 식량 자급자족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 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UNPKO와 AU 평화안보 활동 지원 등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그간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2024-2025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 무대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채택됐습니다. 이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향한 협력의 나침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논의되고 공동선언에 포함된 협력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와 농업장관회의와 같은 분야별 고위급 협력체를 적극 가동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2026년에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정상회의 개최 방안도 협의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 첫 해부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아프리카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둬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대표들께서 머나먼 한국까지 찾아와 주신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개최될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과 여러 부대 행사에도 좋은 성과가 이어져 이번 정상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하메드 올드 셰이크 엘 가자니 모리타니아. 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들으셨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네, 참석자들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채택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GPS 교란, 오물풍선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도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네, 결국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데 이어 정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재 북측에 직접 통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부는 언론 브리핑으로 통보 절차를 가름했습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는 즉각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지만 북한은 반복적으로 도발을 자행하고 지난해 11월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는데 북한은 최근 군사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입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제약받았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군사활동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서북도서 육군 연대급 이상부대 최전방 훈련을 계획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이후에 추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명의의 결의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확고한 원칙 아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에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외교부가 최근 서북도서 일대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기구 3곳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부 대응 조치가 발표된 이후 바로 유관 국제기구에 우리 입장을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조치하도록 당부했다며 어떤 조치를 할지는 각 기구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가리켜 역겹고 유치한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번 도발이 중국과의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만 2차례에 걸쳐 북한이 무더기로 날려보낸 이른바 오물풍선. 안전을 위협할 만한 물질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쓰레기는 물론이고 가축 분뇨까지 담겨 남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역겨운 전술이라며 규탄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it's obviously quite a disgusting tactic, irresponsible, childish, and it should come to an end. 오물풍선을 띄운 걸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작전에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Do you think this action has anything to do with China? China involved? The trash balloons do? Yes. I have not seen any assessment that it does, no. 백악관도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원구성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이 쟁점인데요. 국회법대로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유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구성 법적 시한 이제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조금 전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은 여전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우선이라며 오는 7일까지 합의가 어렵다면 다수결로 상임위 배분을 결정하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구성 협상에서는 관례 타령을 하며 생떼를 쓰는 것입니까?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일 협상 시한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조항이라며 어느 국회도 여야 합의 없이 원구성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자제돼야 된다. 국회법은 협의라고 쓰여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감 시한을 오는 7일로 못 받고 있지만 새로 선출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며 며칠 시간을 더 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에 반발하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별도로 여야 모두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특검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더해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여러 특검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의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인 건데요.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도 민생이지만 당분간은 특검 정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어떤 특검을 우선순위로 삼을지 정무적 판단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관련 특검을 두곤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비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산출 근거도 불분명한 기내식 비용을 갖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의 구체적 내용도 공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야권이 추진하는 대북 송금 특검법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뒤집기 위한 시도라고 역공했습니다.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한 건 이재명 방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과 범야권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선 개별 의원의 법안이라며 당 차원의 특검 추진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검찰 등 기존 사법 체계에서 먼저 규명한 뒤 필요할 경우 특검을 활용해야 한다는 건데 자칫 야권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여야 모두 7,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원 당규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다음 달 25일로 잠정 결정된 가운데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지금의 규정을 고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지가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이번 당원 당규 개정 특위도 사실 과거의 쇄신 특위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현재 전당대회 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으시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선출할지 아니면 따로 뽑을지를 정하는 이른바 지도체제 논의도 관심입니다. 여상규 특위위원장은 첫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지도체제 논의는 하루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12일 결론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사 20%를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5선, 4선 의원들을 선수별로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중론이 우세했던 5선 의원과 달리 4선 의원들 가운데선 찬성론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이춘석 의원은 당내 반대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 재집권 기반인 당원들이 절실히 원하는 만큼 지금은 뭐라도 할 때라고 강조했고 이에 다른 의원들도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우려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우려는 좀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거일 수 있고 지금 이 대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3선, 재선 의원들을 만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내일 원외 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도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브레우 박사는 내일 방한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액트지오사가 심해 기술평가 전문 기업이고 아브레우 박사는 전 미국 퇴적학회장 및 전 엑슨모빌 지질그룹장으로 세계 심해 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65세 박학선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박학선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해가 컸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신상 정보를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적극적 유화 체계 하나로 전국 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에 나설지 내부 투표를 시작했지만 향후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이고 요거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석 달여 만에 정부는 병원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공의들의 반발이 심했던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역시 함께 철회했습니다. 자리를 떠났던 전공의들이 규정상 1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는 만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유화책을 쓰면서도 스스로 사표를 거두고 돌아오도록 유도한 셈입니다.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입니다. 복귀한다면 행정처분도 중단하겠다며 전공의들을 설득했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명령 철회가 예고된 상황에서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달라진 것은 없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7일을 시한으로 사실상 총파업과 마찬가지인 집단 휴진 여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개헌이들이 얼마나 동의할지가 관건인데 만약 전공의들이 정부 발표 이후 다수 복귀한다면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민 손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다음 행보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엿볼 수 있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이른바 N수생 유입에 대비해서 이번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을 높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본 수능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올해 첫 수능 시험 모의평가가 전국 2천여 곳에서 치러졌습니다. 모의평가는 그해 수능 출제 경향을 알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평가에도 이른바 킬러 문항이 없고 50% 이상 EBS 교재 연계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학 영역의 경우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문항이 상당수 출제됐습니다. 단순 암기 또는 스킬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보다는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즉 요령보다는 원칙적인 수학 학습으로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대학을 다니다 다시 수능에 뛰어든 최상위권 반수생이 크게 늘 전망입니다. 실제로 이번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자는 8만 8천여 명으로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난 1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입시업계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증가한 만큼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능이 출제될 거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역시 킬러 문항이 없는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한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킬러 문항에 빠졌지만 어떤 그 쉬운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패턴은 분명히 아닌 거고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이 상당히 출제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수험생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9월에 보는 모의평가는 점수가 수시 전형 뒤에 나와 보통 6월 평가 결과가 대학 입시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최상위 반수생 유입에 변별력 높인 문제가 변수로 작용해
전문가들조차 이번 모의평가 점수로만 입시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관련 대화 기록과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수사팀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관련 대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재작년 6월 17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명품 쇼핑백 사진을 보내자 김 여사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이 어떠냐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는 말에는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다며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고 회신합니다. 최 목사는 이런 대화 기록과 함께 지인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달라는 청탁에 대통령실이 반응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김 여사와 면담한 이후인 재작년 10월 대통령실 소속 조모 과장이 최 목사에게 전화해 국가보훈부 직원을 연결해준 녹취를 제출한 겁니다. 조 과장은 서초동에서 연락을 받았다며 최 목사와 친분이 있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동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 주소이자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난 사무실 주소이기도 합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검찰은 조만간 대통령실 직원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김 여사의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직 당시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여러 차례 실무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홍 전 장관의 지시와 담당 국장의 묵인 아래에 비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성장률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미래의 국내 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을 산정한 건데 2060년엔 두 자릿수인 81.1%로 예측했습니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 뒤 국정감사에서 계산 과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근데 저거를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2060년에 80%가 나오게끔 만든 거죠. 다른 가정들도 굉장히 낙관적입니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 등을 토대로 지난해 3월 감사에 착수했고 1년 3개월여 만에 당시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홍남기 전 장관 지시로 애초 세 자릿수였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153%와 129%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전망한 수치를 보고했고 이를 들은 홍 전 장관이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장관이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고도 덧붙였는데 정부의 총 지출 증가율의 상한선을 씌우는 방식으로 계산 전제를 바꿔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무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 전 장관은 왜 불가능하냐며 재차 지시를 내렸고 담당 국장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지난 정권에서 유독 국가정책 추진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면제 심사가 너무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이 퇴직한 만큼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004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파헤친 유튜버는 지난 1일 주동자인 38살 박모 씨가 경북 청도군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년 전 식당을 방문했을 당시 직접 음식을 서빙하기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낯설어요. 친척인 박 씨를 채용한 건 죄가 아니라고 항변했던 식당은 감춰왔던 실상이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식당 지적도를 조회한 결과 건축물 대장이 없다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청도군청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즉각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식당 측이 불응할 경우 추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 한 번만 부과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원상복귀를 안 하게 되면 매 해마다 한 번씩은. 박 씨의 동갑내기 친구로 집단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두 번째 가해자 신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유튜버는 38살 신모 씨가 이름을 바꾸고 경남 김해시 수입차 전시장에서 딜러로 일해왔다고 저격했습니다. 현재는 외제차 3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의 업체 측은 2021년 말 신 씨를 고용할 당시 밀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해 하루 만에 신 씨를 해고 조치했다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 신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족족 후폭풍이 더해지는 형국인데 누리꾼의 압도적 지지와는 별개로 이른바 사적 제재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 내내 울먹인 박 씨는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같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지난해 약에 취한 상태로 고가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또 흉기로 시민을 협박해서 공분을 산 20, 30대들이 있었죠. 경찰이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는데 각종 범죄 집단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이 벽에 박혀있고 놀란 시민들이 다가와 상황을 살핍니다. 지난해 8월 20대 신모 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한 달쯤 뒤에는 마약을 투약한 채 람보르기니를 몰던 30대 홍모 씨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수사하던 경찰은 각종 범죄에 연루된 단서들을 잇따라 확인하고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신 씨는 판돈이 8,6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는 회원 8천여 명이 베팅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운영진은 물론 사이트 회원까지 모두 61명을 검거하고 국내 총책 등 2명은 구속했습니다. 롤스로이스남도 그 국내 총책과 비슷한 또래남으로서 그 국내 총책 밑에서 국내 총판을 해서 도박 공간 개설을 한 혐의로 경찰은 신 씨가 국내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로 챙긴 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수익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홍 씨도 도박에 참여한 거로 확인됐는데 불법 자금을 숨기는 데 가담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적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조직과 해킹, 환전 사기를 벌인 일당 등 38명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20에서 30대 젊은 남성들로 별다른 직업 없이 범죄 수익으로 생활했습니다. 신 씨처럼 슈퍼카를 몰거나 유흥비로 쓰는 등 번 돈 대부분을 탕진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리딩방 일당 등 90여 명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소속 가수인 금잔디 씨와 전속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가수 영기 씨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고 가수 홍지윤 씨도 새로운 소속사를 찾는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속사 측 관계자는 다른 모든 소속 연예인들과도 전속 계약을 정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배우 박상민 씨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19일 만취 상태로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에 있는 자택 근처까지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산속에 몰래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판 60대 형제가 붙잡혔습니다. 중국인에게 기술을 배워서 짝퉁약을 만든 뒤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팔았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유명 발기부전 치료제가 가득합니다. 혼합기와 정제 코팅기 등 알약을 만드는 기기들도 발견됩니다. 이거 뭐예요? 뭐에 쓰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저희 대학할 때 내가 썼던 거예요. 가려둔 벽장 안에는 포장을 앞둔 알약들이 꽉 차 있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만들어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60대 안씨 형제는 지난 2020년 불법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 이전엔 다른 사람이 만든 가짜 치료제를 사다 팔기만 했지만 중국 기술자에게 방법을 배운 뒤 직접 제조에 나선 겁니다.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물론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배합한 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모두 합쳐 150만 정으로 160억 원어치나 됩니다. 안씨 형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수사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여 현금으로만 거래하였고 거래 내역은 일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을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안씨 형제를 검찰에 송치하고 가짜 치료제와 원료 등을 압수하는 한편 제조 공장에 대한 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모의평가는 의대 정원이 확대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모의고사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관련 내용을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사상 최고로 졸업생들이 많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평가를 좀 총평을 해주시죠. 일단 1교시, 2교시, 3교시 이제 오전하고 오후에는 그 강사 선생님들의 평가가 있었었고 오후부터 이제 표본의 실제 채점을 해봤더니 역대 6월 평가 모의고사로서는 사상 최대로 어려웠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아마 대단히 어려운 시험으로서 아마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을 정도로 우선 어렵게 출제되었고 킬러 문항에 빠졌지만은 무색할 정도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표현들을 요즘에 쓰지 않고 있지만 거의 불수능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최상위권 N수생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까? 이번에 어땠나요? 금년도 올해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 숫자는 한 3만 6천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러면은 재수생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수생 숫자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8만 8,698명이 봤는데 이 수치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재수생이 늘었을 수도 있지만 삼수생이라든지 사수생 어떤 그 기간을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N수생들도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추세대로라면은 실제 본수능에서도 앞으로 약 한 9만 명 정도의 반수생이라고 그러죠. 이런 학생들이 실제 본수능 때는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재수생들이 오늘 시험을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6월에는 좀 지금 시험 수능을 볼 졸업생들의 절반 정도가 받고 네네. 9월에 좀 더 많이 볼 거고 9월 달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넘어가는 거니까 실제 본수능의 수능 접수자가 작년도에 17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9월 달에도 실제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는 N수생들이 거의 한 7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준대 학생들이 본수능에 나왔을 때 과연 규모가 또 어느 정도이고 또 학력 수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의 결과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럼 어려웠던 겁니까? 지금 그 국어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불수능의 이제 기준점 자체를 100점 만점 원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한 90점대 초반대가 되면은 평행한 정도 수준이었다. 80점 초반대가 1등급 커트라인이 형성이 될 정도면은 어려운 거의 불수능에 가까운 시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데 지난해 국어 같은 경우에 1등급 커트라인이 84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표본으로서 지금 예상치를 보면 한 83점대가 나오고 있고 또 2등급대가 70점대, 3등급대가 60점대가 나오는 거니까 국어 1교시부터 수험생들은 대단히 어려워했다. 그리고 지난해 원체 어렵게 국어 1교시가 본수능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좀 다소 쉬워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대부분 강사뿐만 아니라 수험생들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 예상은 어쨌든 1교시부터는 좀 현재 잠정 표본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좀 빗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교시 수학도 지난해 그 1등급 커트라인이 84점대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예상치로서는 70점대 후반대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한 77점대 정도 1등급 커트라인이고 2등급이 지금 현재 69점대 3등급은 지금 50점대까지 지금 하락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2교시도 대단히 어려웠던 시험이다. 거의 3등급이 보통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한 60점대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50점대까지 내려갈 정도니까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3교시 영어는 절대평가죠. 90점이 넘으면 1등급인데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제로 도입이 됐습니다. 지난해 본수능에서 4.7%가 1등급이 나왔는데 보통 한 7에서 한 10% 내외대 정도 대가 나오는 것이 영어 절대평가의 기대치인데 지난해 4.7%가 나왔으니까 상대평가 과목에서 1등급이 4%까지인 거죠. 그런데 절대평가인 과목에서 4.7%가 나왔다는 얘기는 1등급 맞기가 상대평가에 준할 정도로 어려웠다.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표본의 집계치가 나온 걸 보면은 정말 이게 방송에서 좀 표현을 해도 될지 예측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대까지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가 4.7%대로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절대평가 영어 과목에서 90점이 넘는 학생이 지금 현재 지난해 4.7%에서 오늘 시험에서 1%대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수능 최저를 영어 때문에 못 맞추는 학생들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영어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의 난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는 상당히 큰 그 변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상대평가인 과목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어 2등급도 80점 이상이 지난해 한 20%, 26%대까지 이렇게 나오던 것이 지금 현재 8%대까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어 1, 2등급은 상대평가 4%가 1등급, 11%가 2등급보다 맞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험생들과 또 재수생들, 학부모들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모의고사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능도 역시 주관하고 있는 기관인데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 킬러 문항이 없어졌음에도 이렇게 어려운 모의고사가 나온 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킬러 문항이 빠진다라고 하면서 평가원에서 치렀던 시험이 오늘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해 9월 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본수능, 그리고 오늘 6월 평가 모의고사인데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대부분들의 예상 자체는 수능이 좀 부담이 줄어들고 좀 쉬워질 것이다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변별력 있게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아주 확고하게 섰었죠. 그래서 킬러 문항에 어떤 그 정의를 내렸던 뭐 여러 가지 복수의 개념이라든지 뭐 계산 공식이 뭐 한 3가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으로 다 빠졌는데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킬러 문항이 어떤 특정 문항 번호까지 특정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변별력까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 몇 번으로 딱 특정되기도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맞춰야 될 부분의 문제들을 수험생들은 변별력 확보라는 쪽에서 무게 비중을 싣고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평상시에 잘 풀었던 부분의 문제들에서 막힘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시험장 현장에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이런 면들도 작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어렵게 출제할 정도의 당초 방침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출제 난도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 조절에 좀 실패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실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결과도 이렇게 어렵게 결과가 나올 경우에 만약에 본수능 때는 이번보다 조금 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또 확실하게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되었죠. 그러면은 앞으로 반수생이 약 9만 명 가까운 정도, 어쩌면 넘어갈 정도의 인원이 지금 본수능에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그 수준대 학생들은 의대를 만약에 준비를 하는 학생이다라면 수준이 지난해보다 좀 더 높다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결과가 어렵게 됐다 하더라도 또 함부로 쉽게 또 난이도를 또 낮추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괜히 조금 난도를 낮췄다가 오히려 반대적으로 물수능이라 그러죠. 상위권 변별력이 없어지는 상황, 그리고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돼서 상위권 학생들이 더 들어와서 정말 1점의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런 변별력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또 부담감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학습의 난도, 킬러 문항 배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대를 공부를 해야 될지는 사실 조금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EBS 교육방송의 연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EBS 연계가 1교시에 그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서 전체 4개의 지문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3개가 EBS랑 연계가 되었었고 또 문학 작품도 6개 중에서 4개 정도는 EBS에서 연계가 된 걸로 나왔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연계는 되었지만 실제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수험생들은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결과값이 나타나고 있고 오전에 그 학원 강사분들도 풀어볼 때 이 부분 자체가 절대 만만치는 않은 내용이다. 형식적으로 연계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정답으로서 쉽게 고른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영역도 아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 일부 숫자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계산 과정에 한 차례 더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EBS에서 형식적 연계는 분명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난도를 체감할 정도 난이도가 조금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문제를 어떻게 냈길래 지금 상위 1%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지난해에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대비를 이미 좀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지난해 수능이랑 좀 문제 유형이 좀 달랐습니까? 어땠습니까? 영어 36번 같은 경우를 저희 선생님들도 제가 푸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 문제가 대단히 어렵고 선생님들이 보더라도 문제를 이게 정답이 좀 복수로 나올 정도로 헷갈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절대 영어가 EBS의 형식적 연계는 되었지만 실제 풀이 과정이라든지 또 특정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또 패턴의 또 유형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또 평가를 내리는 강사들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영어
그 표본을 돌려봤을 때도 36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의견과 일치하게끔 표본 결과도 가장 정답률이 현재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팩트로 좀 현재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올해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상위권, 중위권별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뭐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틀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 뭐 개념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중상위권이나 특히 최상위권에서도 예전에 1등급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3문제 정도만 틀렸으면 됐는데 이제는 1등급에 들어온 학생들도 6개에서 한 8문항 정도가 지금 틀리는 문항으로 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이 평상시 한 3-4개 정도 틀렸던 것이 한 7, 8문제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원인 규명을 가장 철저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몰라서 못 푸는 것인지 예전에는 아예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중상위권 학생들도 아예 그 문제를 학습을 안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풀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킬러 문항으로 규정하기에 아예 그냥 준비를 안 하기에는 애매한 문제들이 복수적으로 많이 지금 나열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률 자체가 예전에 아주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 정답률이 뭐 단단해요. 2%에서 한 3-4% 정도밖에 안 나오던 문항들이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정답률로 보면은 한 20-30%를 웃도는 문제지만은 반드시 20-30%가 나왔다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풀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위권 학생들도 틀리는 문항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패턴의 문제들에 있어서 오답의 원인, 뭐 시간의 부족의 문제인 것인지 어떤 그 특정 문제에 대해서 또 특정하게 또 시간을 오래 걸렸다라든지 공통 과목 선택 과목에서 어떤 시간 안배, 문제 풀이 순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험생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통합 수능이 금년도에 4년 차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 형식의 시험을 처음 보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지금 2차례 지나갔고 오늘이 실질적으로 고교 진학 이후에 통합수능으로서 보는 시험으로서는 3번째 시험이었었는데 이 통합수능에 대한 적응도 중요하고 또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출제됐던 것은 사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평가원에서 실제 하는 시험으로서는 그러면은 킬러 문항이 빠졌을 때 어떤 문항에 대해서 지금 어렵고 오답이 생기고 있는지 통합 수능에 대한 적응도도 중요하고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의 문제 풀이 순서 시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킬러 문항이 빠지면서 새롭게 킬러 문항으로서 특정할 수 있는 문항이 어떤 부분의 문항들이었고 실제 본인은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본인 개인뿐만 아니라 담당하시는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좀 해보면서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 부분의 문제가 이렇게까지 정답이 낮게 또 어떤 등급의 커트라인이 낮게 되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입시학원 선생님들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시험을 보고 안 되겠다 포기하는 N수생도 생겨날까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지금 그 N수생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저도 당초 예상은 N수생 숫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졸업생 숫자가 36,000명이나 굉장히 많이 줄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줄 줄로 알았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반수생도 6월 평가 모의고사에 준하게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드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어하고 수학은 상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커트라인 점수가 낮아질 뿐인 것이지 1등급, 2등급에 들어오는 어떤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내려가는데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석차, 등급 이런 부분들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수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들어오는 반수생이 무조건 성적대가 고득점, 학력 수준이 높은 학생이라고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수생이 많이 들어오면서 나보다 실력이 좀 못한 N수생들이 반수생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보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쉽고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번 시험에서 어떤 그 정말 오답의 개인별적인 특성에 맞는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찾고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면은 남은 기간들 충분히 그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에서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이 의대 정원이 증가하면서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까? 혹시 낮아지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의대 모집 정원이 지금 한 1,500명 정도 규모가 늘어난 거죠. 그럼 1,500명의 최상위권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이공계가 됐든 의대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합격선이 낮아지는 것은 상식적인 거겠죠. 학생들은 지금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500명 정도 규모는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진짜 한 개 대학이 하나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상위권, 중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방권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지원자 숫자도 2배로 늘지 않으면은 지난해 지역인재 전형이 전국적으로 8,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거의 한 16,000명대까지 지원하지 않으면은 경쟁률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역인재 전형이 대폭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은 아마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대학들도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다면은 모집 정원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의대 간에 있어서도 중복 합격자도 많을 테고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빠져나가고 또 추가 합격 예비 번호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상위권 그리고 상위권의 점수 자체는 내려가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 내려가는 정도는 지역에 따른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어떤 대학별 상황에 따라서 9월 아마 수시 원서 접수 상황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수능 원서 접수를 하는 거죠. 수능 원서 접수를 할 때 만약에 N수생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고 하면은 의대 모집 정원 확대에 따라서 그만큼 반수생 지금 뭐 명문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이공계 학생들도 상당 부분 수능에 원서 접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8월 달에 수능 원서 접수 상황이 N수생이 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고3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때 지나치게 어떤 그 상향 지원을 해도 될는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무조건적으로 지금 합격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8월 달에 수능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9일 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든 전형 요강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원래 4월 말, 지난해 4월 말에 최종 확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정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지금 각 대학별로 발표됐던 전형 요강의 변화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오늘 시험 봤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8월 달에 어떤 수능 원서 접수 상황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일반 해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고 정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건 뭐 학원뿐만 아니라 학교 일선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금년도만큼은 여러 가지 어떤 분석과 예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8월 수능 원서 접수 상황을 보고서 또 수능에 대한 난이도도 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뭐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시 원서 접수의 대학을 얼마만큼 평소 때보다 더 상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신적으로 좀 할 것이냐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변수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퇴근길 공기는 제법 부드럽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자정까지 서울 기온이 21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온화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밤 9시까지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 충청 이남도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이에 따라 강원과 충북 북부, 호남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의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 꼼꼼히 확인하면서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숨졌다는 소식에 과거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족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수없이 희생시키고도 바뀐 게 없다며 소중한 아들들을 그만 좀 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군에서 급성 백혈병 치료 시기를 놓쳐 아들 고 홍정기 일병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박미숙 씨. 최근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도 아들처럼 병원 이송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노력하겠다는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 겪은 그 일이 24년도에 또 일어났구나 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더 난리쳐서 얘 죽음을 막았어야 했나?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를 비롯한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은 국방부 앞에서 훈련병 사망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한다. 자기 자식을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귀한 청춘을 또 앗아갔다며 그만 좀 죽이라고 절규한 유족들.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자꾸 자식들을 군대로 보내라고 통지서 쪼가리를 집집마다 보내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좀 그만 죽이십시오. 아직도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건 국방부가 진상규명은커녕 사망 사건을 덮고 축소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열흘이 넘도록 왜 이 나라는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어떤 의혹도 없이 바르게 진상규명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래선 어떻게 아이를 믿고 맡기겠느냐며 현역으로 자식을 보낸 어머니들도 불안해하긴 마찬가지. 왜 아들이라는 이런 불합리한 이유로 군대 불합리함을 참고 견디며 희생을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보훈의 달 6월 수류탄 사상사고에 훈련병 사망까지 잇따라 발생한 군 관련 사고에 호국 정신은 빛발의 모습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으로 불리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의 첫 공개 사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했군요. 그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예, 65세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른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박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대치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모녀지간인 두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피의자인데요. 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 등을 타고 달아났다가 12시간 만인 다음날 아침 서울 남태령역 근처 골목길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박 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가 컸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의 첫 공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구금 당시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을 포함해 앞으로 30일 동안 신상이 공개되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유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박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제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고 이후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호화 기내식 논란에 이어 원래 문체부 장관이 가기로 확정된 일정을 김 여사가 채갔다는 끼워넣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한 달 전까지는 문체부 장관의 출장 일정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문체부가 외교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체부가 민간 항공기 편명까지 담아 장관 출장의 세부 일정을 짰는데 문재인 청와대가 막판에 개입해 김 여사 일정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원래 일정이 없던 타지마할 인근 공항 경유까지 추가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36명 기내식 비용이 6,200여만 원이었다는 이른바 호화 기내식 의혹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기내식에 6천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거나라는 식의 도저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팩트들이 더 밝혀지고 있거든요. 결국 김 여사 인도 방문은 외유성 출장이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직권 남용이라는 게 여당의 공격 지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인도 방문 논란에 더해 단골 디자이너 딸 채용과 의상 구매 특활비 처리 의혹 등을 묶어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 지도부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특검 주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왜 있어야 하고 경찰이 왜 있어야 하고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 반대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선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을 권익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두고 국민의힘이 거듭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비도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에 국민의힘이 불분명한 기내식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정부가 즉시 기내식비 상세 산출 내역을 공개하면 그만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비용도 공개하라고 반격했습니다. 기내식비는 얼마였고 밤마다 재벌 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비용은 얼마였는지 또 그 비용은 누가 냈는지 공개하십시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숙 여사 등 인도 방문단은 역대 정부는 물론 현 정부 역시 제공을 받고 있는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며 더는 가짜뉴스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의 관계도 엉망이 돼 인도 모디 총리 얼굴을 못 볼 지경이라며 국익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순방 부대 비용이 기내식비에 포함되기도 해 명목상 실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며 여당이 과도한 의혹을 제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던 것이 인도 초청이 없었다라고 허위로 주장했다가 그게 허위 사실이었던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건이 물타기용 반전 카드로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석유 발표나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각종 현안에 바짝 날을 세우며 레임덕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낮은 정권 지지율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 이슈와 이재명 대표 방탄 공세 등으로 돌파구를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가스전 발표를 두고 희망 고문, 정치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공률 20% 안팎에다 상업성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최근 급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 급작스럽게 내놓은 거로 의심된다며 레임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맞나?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입니다. 어떻게든 한번 막아보려고. 이거로도 던져보는 거다. 어떻게든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하는 거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도 정부가 안보 불안을 완화하긴커녕 되려 고조하고 있다며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개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입니다. 각종 이슈를 위기 탈출용으로 규정하며 맹폭을 퍼붓는 모양새인데 전국 주도권을 잡고 각종 특검 추진 동력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의도도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설 수성 전략을 고심하는 분위기인데 우선 감세 카드를 민생 이슈로 방어선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한 데 이어 저출생 대응 등 14개 주제별 특위를 띄워 원구성 협상이 교착에 빠지더라도 정책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마 정부하고의 이 정책 간담회 그리고 현장 등을 통해서 우리가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부각하며 방탄의 고리로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북송금 조작 수사 특검법을 두고 1심 선고를 코앞에 두고 수사와 재판을 흔들기 위한 포석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인 세비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여야가 쟁점 현안마다 충돌하며 22대 국회 초반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에서만큼은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동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등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연합 의장국인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호의적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해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적인 유무상 원조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1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해 수출 금융도 140억 달러 규모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무더기로 품질 인증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리콜이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는 6개 차종의 출하를 정지시키고 현장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도요타 자동차 본사로 들어섭니다. 제품의 대량 생산에 필요한 품질 인증의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서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부정이 확인된 차량은 7종 170만 대로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여 대가 생산돼 일본의 국민차로 알려진 코롤라 시리즈도 포함됐습니다. 보행자 차량 탑승자 보호 시험에서 허위 자료를 내고 충돌이 아닌 타이머로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자회사에서 발견된 부정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까지 확인됐습니다. お客様、車ファン、すべてのステークホルダーの皆様に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혼다, 스즈키, 마쓰다 등에서도 자료 조작 같은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5개 업체가 부정 행위를 신고한 모델은 38개, 500만 대를 넘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6개 모델의 출하를 정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량 리콜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日本の車は安心だってそういうふうに言われてきてるんですけど、でもここまでなんか不祥事っていうか続くと日本の車も乗っててちょっと不安もあるし。 중고차 시장 업계는 이번 부정행위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売り上げに直結してく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が込み上げてきました。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자동차 제품 출하액은 전체 제조업의 20%를 차지한다며 이번 사태가 일본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정행위는 신뢰와 품질을 강조해온 일본 자동차의 명성에 큰 타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피부로 와닿지는 않죠. 오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배 가격을 보면요. H사에서는 22,990원, 그리고 E사에서는 신고배 2개짜리 19,900원으로 한 개당 10,000원꼴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렴하게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전통시장도 역시 고물가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무는 지난해보다 25%나 올라서 하나에 2,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밤고구마 킬로그램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0%가 오른 6,000원입니다. 또 칼칼한 요리에 많이 쓰이는 건고추는 1년 새 15%가 올랐고요. 그리고 물오징어, 국민수산물인 물오징어도 19%나 비싸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 흐름을 다지기 위해 하반기 먹거리 51종에 대해서 일정량 관세를 내리거나 없앱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 들리면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행사 상품을 먼저 고릅니다. 곧 값이 오른다는 제품도 미리 사놓습니다. 2만 원을 넘보는 맛집 냉면 대신에 봉지 냉면으로 만족합니다. 가격이 첫째는 저렴해서 맛이 있고 없을까 문제가 아니고 저렴하니까 저걸 하나씩 사가는 것 같아요. 그렇고 냉면도 이제 요즘 여름이 돼서. 지난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7% 올라 2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물가가 19% 오르는 등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높고 가공식품, 석유류, 공공요금도 들썩여 서민 체감도는 떨어집니다. 특히 정부가 싼 수입과일을 대량으로 풀고 있지만 신선과일 물가 상승률은 39.5%로 한 달 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국산과일 가중치가 높고 기저효과에다 재고가 줄면서 값도 더 뛰었기 때문입니다. 배는 126% 넘게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과는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2.2%로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와 날씨 변수가 큰 데다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과일 28종은 물론 무 등 농산물과 식품 원료를 합쳐서 모두 51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1억 730만 달러로 2달 연속 1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의 라면 수출액은 4억 8,6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71% 늘었고 유럽은 5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라면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또 과자류와 음료, 쌀 가공식품, 김치 등의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부터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3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아브레우 박사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고 내일 도착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철통 보완을 위해 가스전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큰 7개의 해역에 각각 해양생물의 이름을 붙였는데 대왕고래는 가스와 석유가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선 시추 후보 해역입니다. 다른 곳에는 오징어, 명태 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세계적인 해양 시추업체로 꼽히는 노르웨이의 시드릴과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출퇴근하는데 얼마나 걸리십니까?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71분, 그리고 반대로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할 때는 1시간 정도 걸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통신 공공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수도권 거주자의 모든 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발표했는데요. 평일 출근 시간인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약 860만 명가량이 출근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인천에 있는 직장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경기로 출근할 때는 54분이 걸렸습니다. 자, 인천에서 서울 직장으로 출근할 때는 77분, 그리고 경기에서 서울 직장으로 출근할 때는 1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는 35분, 인천 내에서는 26분,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27분 출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출근 시간과 비교하면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조금 안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시간은 평균값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보다 더 긴 출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고양과 파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 지역은 출퇴근을 비롯해서 서울로 오가는 교통 수요가 많지만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서울로 출퇴근 30분이라는 목표 아래 수도권 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교통 수요 실태 조사 결과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가운데 45%는 서울을 오가는 수요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을 왕래하는 수단으로 절반은 자가용 승용차, 절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각 수단별 평균 이동 시간은 지하철이 62분으로 가장 짧았고 버스와 지하철, 승용차, 버스 순이었는데 버스는 지하철보다 37%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광역버스를 확충하는데 출퇴근 시간 줄이 긴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주 덕정과 서울역, 의정부 밀락고산과 잠실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에 각각 전세버스 2대와 1대를 출퇴근 시간에 추가 투입하고 고양 덕원과 향동, 양주 회천에 모두 9대의 광역 DRT를 올해 안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운행도 강화합니다. 2004년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을 복구해 고양, 양주, 의정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을 올해 12월부터 하루 20회씩 운항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의중앙선, 문산 용산 구간 출퇴근 전용 열차를 현행 4량에서 8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파주 운정과 고양 삼송에 BRT 2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수도권 북부 지역의 인프라, 통행 분포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양시 원흥, 지축, 한국항공대역에 내년 하반기까지 환승 주차장을 확장 또는 신설하고 올해 12월 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는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를 착공하고 수도권 제2순환망 파주 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는 연내에 개통한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상 첫 파업을 앞둔 가운데 삼성 노조 사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DX 지부장은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의 비위 행위를 알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2020년 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조합원 수를 부풀렸고 근로 면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비노조원의 사내 계정 정보를 도용해서 허위로 조합원을 등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삼성전자 노조 측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부 바로잡았다며 파업을 선언한 이 시점에 이전 집행부 문제를 끄집어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선이 없어도 외부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몸속 장기에까지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년간 전자피부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전자피부 속 압력 센서가 힘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센서로 근육의 떨림을 측정해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질병 치료나 건강 진단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까지 전자피부가 가져올 혁신에 관심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센서가 피부처럼 느끼고 피부에 착 붙고 유연하게 구부러져도 선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외부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무선 통신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안테나는 이렇게 비틀거나 늘리거나 쑤셔도 정상적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안테나 전자 피부인 겁니다. 센서가 감지한 근육 움직임이 무선으로 전송돼 패드에 실시간 반영됩니다. 뇌파, 피부 온도, 신체 움직임과 같은 신호를 30m 떨어진 곳까지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실리콘에 세라믹 나노 입자를 집어넣어 면적이 늘어날 때 급격히 떨어지는 유전율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뿐만 아니라 신축성 디스플레이 또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 생체 이식형 디바이스 아니면은 옷감 형태의 이런 텍스타일 형태로도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 등록이 마무리되는 대로 기술 이전과 상용화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모기. 저도 여기저기 물려서 엄청 긁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모기가 이렇게 빨리 나타났었나요? 네, 이게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면서 모기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해요. 어쩐지 요즘 모기가 자꾸 괴롭히더라고요. 그런데 모기가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그게 전문가에 따르면 아직 학술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은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샤워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일단 샤워를 안 한 사람이 당연히 잘 물릴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 정답은 샤워 안 한 사람은 맞는데 어린 사람이 모기에 더 잘 물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샤워를 안 하면 당연히 몸에서 냄새가 더 나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대사활동이 활발해서 몸에서 분비물이 더 잘 나오는데요. 모기가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왜 술 마신 사람이 더 잘 물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절기망종인 내일도 낮 동안에는 따가운 볕이 내리쬐면서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도 서늘함이 한결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과 충북 북부, 호남과 경북 북부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충일인 모레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